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연자를 맡게 된 황희진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제목이 대사증후군 혈압, 혈당, 지질 및 비만 약물 치료 최신 진료 지침 중심으로라고 제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았던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여기병원입니다. 여기병원 가정의학과에 있는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의록을 만들 때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꼭 밑에 꼭 적곤 하는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인데 질문 야, 쟤 때문에 늦게 끝났어라고 막 화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질문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쪽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시더라도 물어서라도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년 전만 해도 장가는 갔냐고 물어보시는 이메일들이 왔었는데요. 요새는 안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도 저는 이런 분 만났는데 혈압이 높아서 이제 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0.5초의 지체함도 없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얘기합니다.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당뇨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콜레스테롤 약 한 번 먹으면 꼭 먹어야 되고, 뭐 평생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또 콜레스테롤 약이랑 고지혈증 약이랑은 다른 거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민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이 있잖아요. 간과 쓸개와 콩팥이 녹아내리고 몸에 인이 배기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 누가 그랬냐? 그러면 우리 반 반장이 그랬다.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하십니다. 좋은 고등학교 나오셨는데도 그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알아주는 3대 여고를 나오셨는데도 그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든 설명들을 하십니까? 먹어야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북괴가 시킨 얘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거죠. 뇌졸중 집중치료실 들어갈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하나, 심혈관계 중환자실에 들어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안 먹었을 때 하고, 그러니까 혈압 높은 사람들 2만 명을 데리고 10,000명을 약을 먹이고 10,000명을 약을 안 먹였을 때 어느 쪽 10,000명에서 MI하고 스트로크가 많이 생길까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어디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몰래 하다 걸리면 저 깜빵 가겠죠. 그건 인간이 인간한테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실험 동물한테는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한테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물어보거든요. 야, 혈압약, 당뇨 왜 먹어야 되냐? 그러면 MI 스트로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생들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환자들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일반 국민들 절대로. 고등학교 좋은 데 나온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 절대 못 알아듣고요. 그래서 심장마비 덜 생기고 뇌졸중 덜 생기고 최대한 오랫동안 내 힘으로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나오는 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고 설명을 하셔야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들 여러 가지들 나오고 제약사에서들도 많은 이제 외국 가이드라인들도 들고 나오는데 저는 사실 많이 그런 강의들에서 소개 안 된 진료 지침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의학회에서 이렇게 진료 지침들을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고혈압 가이드라인,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 당뇨병 가이드라인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나와 있고 요약본도 있고 길게 잘 설명된 것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데이터들만 있는 가이드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좀 좋고, 그다음에 그거만 전문적으로 하신 선생님들의 가이드라인은 약간 자기 학회에 좀 페이버하게 좀 넣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좀 현재보다는 좀 미래를 앞두고 이렇게 쓰신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우리나라 실정에 제일 맞는 가이드라인은 저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고혈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이상지질혈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나와 있고, 당뇨병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고,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고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혈압약 종류 되게 많죠. 선생님들 예전에 저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선생님들은 테놀민이라는 약밖에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아직도 계실 겁니다. 테놀민이라고 베타블로커 약이 있었고, 그거 먹으면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화내던 사람이 화도 좀 덜 내고 사람이 좀 느려지는 것 같으면서 뭐 승진을 앞둔 분들이 승진을 못해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저희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대령에서 장군 올라갈 때 그거 먹었던 사람들 집중력 떨어져서 진급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동기회에서들 나오는 얘기라고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베타 블로커고 그 이후에 이제 AC 이니비터, ARB가 나왔고 그 사이에 이제 CCB도 나왔고요. 사실은 육각형짜리 약 암로디핀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화이자의 노바스크가 나오면서 혈압 관련 치료가 매우 용이해졌죠.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ARB 나왔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AC 이니비터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AC 이니비터 처음 해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기침하는 분들이 많죠.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ARB하고 AC 이니비터 사이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ARB가 조금 더 우리나라는 잘 정착이 됐고 ARB도 또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너무 많은데 각각의 적응증들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콩팥을 보호하려면 어떤 제제를 써라, 심장을 보호하려면 어느 제제를 써라, 뭐 하트 페일리어를 덜 생기게 하려면 어느 제제를 써라라고 각각 초창기에 나온 약들은 그런 이제 인디케이션을 추가로 받았다고 이제 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된 채로 모든 거에 다 보호 효과들이 이제 증명이 된 대략적으로 이제 텔미살탄, 올메살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모든 프로텍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뭘 쓸까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고 쓰시면서 편하신 것들 쓰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포텐시 차이가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피마살탄이랑 이제 아질살탄이 조금 더 포텐시가 강하다라고 임상에서 써보신 선생님들이 얘기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이 보고될 만큼이 되진 않습니다. 그 WHO에서도요. 혈압과 관련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것도 WHO 홈페이지에 가면 금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혈압약 처음 스타트할 때 어떻게 스타트하면 좋을까 고민들 되실 때 있거든요. 물론 늘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처음 해볼까 내지는 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스텝 와이즈하게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한 가지 약으로 스타트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 해서 이렇게 복합제를 저용량으로 시작해보고 용량을 늘려보고 거기에 안 될 경우에는 이뇨제를 추가하는 왼쪽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무래도 ARB가 드물긴 하지만은 포타슘, 칼륨을 약간 올릴 수도 있고 신기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항상 해보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위험을 좀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 그런 검사가 용이치 않은 곳에서는 칼슘 채널 블로커를 먼저 스타트하고 거기에 안 될 때 이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알고리즘이 나오는 바가 있습니다. 고혈압 매니지먼트 사실은 혈압 높은 사람 혈압약 주고 혈압 잘 되는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다른 문제들이 없는지도 한번 꼭 살펴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건데요. 마스터라고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고혈압을 이제 접근하라고 해서 혈압 재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혈압 재는 거 중요하고 이제 환자의 어세스를 해서 뭐 심장에 문제는 없는지 소변에서 단백질 빠져나오지 않는지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어세스를 해보고 어떤 치료를 할지 정하신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가 좋은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어디까지가 혈압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140에 90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됐지만 그건 이제 진료실에서 재시는 경우가 그렇고요. 집에서 재는 가정 혈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혈압 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병원에만 오면 난 혈압이 높아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백의고혈압이라고 학생 때 주관식 시험 문제로 다 섞을 때 못 쓰면 또 감점당했었잖아요. 백의고혈압.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 보면 혈압 올라간다고 했던 건데 그걸 또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24시간 혈압을 재는 방법도 있고 집에 있는 혈압계랑 비교를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난 집에서 멀쩡해 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실제로 다 가져와 보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면 집에 있는 혈압계가 안 맞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네 집에서는 120이래요. 그래서 우리 병원 들고 갔더니 120이야. 근데 우리 병원 걸로 같은 시간에 쟀는데 150이야. 그럼 150인 거죠.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안 맞는 혈압계 가지고 좋아하는 거. 이 병원 혈압만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꽤 있으니까 한 번씩들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예전에는 이렇게 뭐 혈압계 팔에다 하고서 2시간마다 하는 거 이제 군대 빼려고 할 때도 체크들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반지형까지 나와서 자동으로 재는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고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셀렉트 할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ARB로 가고서 CCB로 가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AC 이니비터도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AC 이니비터는 유럽 사람들은 별로 기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ARB하고 AC 이니비터 간의 가격 차이가 유럽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약가 정책 욕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하튼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약가를 많이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다른 질환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심장혈관 중환자실 들어가고 뇌혈관 중환자실 들어갈 걸 가능성을 줄이는 것. 또 하나 사실은 부연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투석실에 가볼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까도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투석실에 안 가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80살, 90살까지 투석실 안 가보고 심혈관계 중환자실 안 들어가보고 뇌혈관계 중환자실 안 들어가 본 채로 90번째 생일을 맞으시면 되게 복 받으신 거죠. 주변에 일가지적들 따져보셔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다른 나라 얘기들하고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선생님들 약제 선택하실 때 꼭 고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 가지 표들이 있지만 절대 금기가 있습니다. 통풍 있는 사람들한테는 티아자이드계 이뇨제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칼슘 채널 블로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6각형짜리 약으로 시작되는 그 CCB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칼슘 풍로 차단제는 정말 손쉽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 금기가 없습니다. 앱솔루트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는 약제라는 게 CCB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적 금기는 조금 있지만 다른 어떤 약제들도 다 절대적 금기가 있는데 칼슘 채널 블로커는 그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ARB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라고 계속 ARB 쪽에서 늘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롱텀 데이터가 CCB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좋게 벌어지는 것들은 많은 스터디들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쓰기 편하신 이유는 걱정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것들은 아주 드물게 한 100명, 200명 처방하시다 보면 발목 부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제를 쓰다 보면 부작용들도 항상 미리 생각들을 해서 그 환자들에 따라서는 미리 좀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 생겼어요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설명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작용들 들고 나왔습니다. 당뇨병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 2023년도에 당뇨병학회에서 이렇게 진료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전과는 좀 달라진 점은 그 전에는 이제 수치의 접근 내지는 이게 얼마나 저혈당 생길 거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해도 요 병용요법 관련한 게 제일 위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냐, 신부전이 있냐, 만성신장이 있냐에 따라서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다르게 접근하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보험급여가 많이 좋아졌지만 SGLT2 이니비터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엔 순번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점점 올라가는 건 스터디들이 너무 좋게 나와서 최근에는 이제 신부전 약으로서의 SGLT2 이니비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전에 하던 수치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렇게 접근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안 좋은 아웃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늘 보시듯이 A1C가 7.5가 넘었냐를 따져서 안 넘었으면 이제 메폴민으로 스타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약제 관련 설명에서 나오지만 메폴민의 금기증이 없다면 메폴민으로 스타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폴민의 금기증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럼 또 다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시거든요. 뭐 있었나 싶기도 한데 그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폴민의 금기증은 여기 있습니다. 중증의 간장애, 신장장애 얘기하는 거고요. 신장장애는 EGFR이 30이 안 되는 사람들은 메폴민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증의 간장애는 간 수치 OTPT가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왜 차일드푸 그 클래시피케이션 ABC 뭐 이렇게 가는 거에서 이제 복수가 차고 뭐 이렇게 기대가 오고 뭐 이런 사람들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서 흔히들 보시는 환자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있다든지 쇼크에 빠졌다든지 폐쇄증이 있다든지 저산소증 그다음에 신부전이 이제 급성이라든지 불안정형일 때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 가능 이제요법 계속들 얘기되어 있고 SGLT2가 팍 풀려서 많이들 쓰시고 계실 텐데 아직도 에나보글리프로진은 셀포닐 유리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요건 같이 쓰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SGLT2 이니비터 풀렸을 때
뭐 많은 회사들에서 와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는 뭐 다 얹어서 기존에 쓰시던 약제 얹어 쓰셔도 다 문제 없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도 해서 많이들 쓰고 계실 거고 복합제들도 실제로 많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삭감을 하나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아 맞아 그냥 얹어 써야지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DPP4에다가 TGD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액토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TG 띠아졸리네디온이라고 된 거, 뭐 피오글리타존도 있고 로시글리타존도 있는데 그거랑 DPP4랑 합쳐진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한테 SGLT2를 얻는 거는 삭감입니다. 현재까지는. 메폴민하고 SGLT2, DPP4 쓰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TGD랑 쓰는 거는 삭감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하도 이제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고 쓰다가 이제 한번 그랬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도 그런 일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의 쓰라린 경험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당뇨약을 처방하면서 실제 케어하는 환자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년 이거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12월마다 그 다음의 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도 멋지게 지어요. 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안 하고 스탠다드 오브 케어 인 다이아베티스라고 이렇게 자기네가 아예 그냥 뭐 이게 정통이다 이거죠. 이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가이드라인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ASCVD, 하트 페일리어, CKD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져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환자 컨디션이 되는지도 좀 따져서 가면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SGLT2라든지 GLP-1 관련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많이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의 약제들을 이렇게 각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그냥 PDF를 어디서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구글에다가 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제들을 설명할 때 항상 예전에는 이제 뭐 메폴린서부터 쭉 이렇게 설포닐유리아 이런 순서대로 되다가 요새는 이제 SGLT2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도 아웃컴이 좋아서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SGLT2로 바꿔줘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고 지금 조절 잘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 진단받을 아직도 살날이 20-30년 이상 남은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약이 SGLT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70몇 살 넘어서 처음 진단받은 할머니들한테 다 깔진 않습니다. 쓰다 보면 또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죠. SGLT2 이니비터 써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불편한 게 뭐던가요? 약간 좀 저처럼 이렇게 이따시만하게 등치 크지 않고 이렇게 몸집 작은 할머니들 가운데 이런 거 처방하면은 이거 먹고 나서 몸무게 빠졌다. 그다음에 오줌 소태 나서 나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 꼭 하시거든요. 유로 감염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위생 관리 잘하라 그래도 좀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게 있는지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가끔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지 고민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쓰실 때는 꼭 워닝을 해주시고 장기 처방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팔로우업해서 별 문제 없는지 꼭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새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된 바가 있고요.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당뇨병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다른 질환과 거의 대등할 만큼 좀 심각한 병들과 대등할 만큼 10년 이상 당뇨 앓은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 더 많이 낮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목표를 70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100m 됐으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지만 이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게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만 이제 말씀드리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시계를 안 가졌는데 몇 분 남았죠? 20분 남았나요?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던 게 한 15년 전쯤 되는데 저한테 강의를 처음 시키셨던 교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내용에 실패한 강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끝나는 시간에 늦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배웠던 적이 있어서요. 비만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또 신약도 나와서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비만은 질환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엔 질환이라고 생각 안 했고 오히려 또뭐 몸집이 좋아야 뭐 호흡대가 좋으면 뭐 관상이 좋네, 인생이 잘 풀리네 이런 얘기 했던 적도 있었지만 여하튼 비만을 질환으로 처음 얘기했던 거는 2013년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비만에 관해서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전부터 얘기들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거는 그전부터 비만이 온갖 리스크는 항상 있었죠. 선생님 예전에 주관식 문제 어떤 뭐 질병의 리스크를 쓰시오 그러면 항상 써야 되는 게 담배, 술, 비만이었잖아요. 그건 늘 주관식에 쓰셨던 건데 리스크로는 되어 있지만 질환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던 거는 이제 2013년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처음 지정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회들과 이런 데서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계속 발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도에 비만 진료 지침 발판이 발표된 바가 있고 미국 위장학회에서 조금 다른 학회와 다른 얘기를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기간 사용 가능해야죠. 단기간 빼는 건 얼마든지 뺄 수 있는데 이거 결국 롱텀으로 끌고 가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FDA에서는 이렇게 이제 승인한 바가 있고요. 올리스텟은 사실은 식욕과는 관계가 없죠. 올리스텟 뭐 예전에 제니칼이라고 처음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이제 제네릭들도 많이 나와서 쓰고 계실 텐데요. 보통 이제 하늘색 캡슐로 되어 있죠. 혹시 드셔보신 분? 아무도 안 드셔보셨나요? 저는 200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먹어봤는데요. 그때 제가 1년 차였는데 먹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회진 돌다가 이렇게 잠깐 이제 왠지 방구를 조금 끼고 싶어가지고 살짝 힘을 줬는데 뜨끈한 그 무엇인가가 다리 사이로 쭉 흘러내립니다. 주황색. 이거는 뭐 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뭔가가 이제 냄새가 좀 나는 뭔가 주황색 액체가 흘러내립니다. 그 얘기를 꼭 처방할 때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했다가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설명 못하시면 띄운 사람 꼭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른 학회들에서는 다 이제 장기간 쓰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는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X자 저희가 써놨잖아요. 써놓은 이유가 위장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 살 빼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쪽 학회에서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결국은 기름기 많이 먹으면 변으로 대변 볼 때 이렇게 뭐랄까 짬뽕 국물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반성을 시키거나 이제 경각심을 주려고 이제 만든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우리가 흡수해야 될 기름의 한 3분의 2 정도를 흡수를 못하게 해서 변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황색의 변들이 이제 내지는 물 내리고 나서도 둥둥둥 뜨는 기름을 보면서 반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반성을 계속 시키면 살 빼는데 일시적으로 꽤 도움이 되다가 결국 인간은 뭘 먹게 돼 있냐면요. 기름진 걸 안 먹게 되면 단 걸 먹게 돼 있습니다. 단 거와 기름진 걸 하나도 안 먹고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장기간 쓸 수 있는 식욕 억제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날트록손하고 부프로피온 복합제가 있고 다른 경구 제제들과는 달리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복합제는 향정이 아닙니다. 콘트라브는 향정이 아닙니다. 향정이 아니라는 제일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나글루타이드는 삭센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주사제로 많이들 쓰셨을 거고 큰 문제 없이 다들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 실제 적용하려면 주사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분들은 조금 아직도 꺼리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할 때 주사 받는 혼자 놀 수 있어요 없어요를 먼저 물어봅니다. 놀 수 있으면 너는 이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크게 콘트라인디케이션도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지만 임신 때 쓰기가 좀 어려운 거고 수유부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갑상선 수질암과의 관련성 때문에 조금 얘기가 되어 있고 동물 실험에서는 증명이 되는데 인간에서는 리포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 친척 또는 본인이 갑상선 수질암을 알았을 경우에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센다는. 그래서 꼭 한번 히스토리에는 체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갑상선 암이 있는 사람들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갑상선 암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상선 암의 대부분은 파필라리, 갑상선 유두암이 대부분이고요. 수질암은 예전에 막 내분비 시간에 끄트머리에 다 안 해오셨던 MEN1, 2 뭐 이런 거 했던 거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쪽 끄트머리 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체크는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약 들어왔을 때 뭐 목에 이렇게 줄 간 사람들은 꼭 체크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줄 안 간 채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요. 겨드랑이로 오고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인미투에서 이렇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갑상선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진을 통해서 꼭 한번 체크해서 기록을 해놓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펜터민하고 토피라메이트 관련해서는 펜터민은 뭐 워낙 옛날부터 썼던 제재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서방정으로 토피라메이트하고 합쳐놓고서 장기 데이터를 얘들이 리포트를 하면서 요 제재는 장기간 쓰는 게 이제 2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제 허가가 된 사항이고요. 펜터민 단독 제재는 지금 현재는 가급적 쓰지 말아라, 안 쓰면 안 되겠니, 단기간 쓰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만 쓰라라고 계속 이제 뭔가 제한들이 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위고비라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써보신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실 거고, 아직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병원도 이제 들어오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10월 15일 날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이제 몇몇 분들이 써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못 써봤습니다. 어차피 스탠다하고 똑같은 거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는 큰 장점이 있고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펜터민 관련해서는 몇몇 학교에서는 아예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단기간 좀 쓰자라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펜터민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연말에 한 번씩 나옵니다. 펜터민 관련해서 문제된다고 오남용 문제등 가끔 나오는데요. 오남용을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마약류로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겁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그래서 야, 펜터민이 무슨 마약이야 뭐 이럴 텐데 향정이죠, 사실은. 향정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약류랑 마약이 또 다른 겁니다. 마약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마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정 신성 의약품이 거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대마가 있습니다. 대마는 마약도 아니고 향정도 아니고 그냥 마약류에 들어갑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용 대마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약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 이제 뭐 관리할 겁니다. 여러 군데서 공문들도 나왔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정말 문제가 됐을까라고 봤더니 얘들이 이제 조치를 이런 분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식욕 억제제를 단기간만 쓰라고 되어 있는 펜터민을 비롯한 몇 가지 약들에 대해서 3개월 초과 투약한 경우라든지 식욕 억제제는 어떠한 식욕 억제제의 조합도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랑 같이 쓰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론상으로 생각하고 이제 시도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 사항이 아닌데 어떠한 식욕 억제제 2종도 같이 쓰는 경우에는 항상 저런 거에서 걸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할 때는 연령대를 꼭 확인해서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만 이제 처방하실 것이 좋은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2024년도에 식욕 억제제 관련해서 1,708분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가 날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못 받아봤는데 받아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708분한테 이제 가고 이제 뭔가 조치를 할 거라고 사전 통지를 121명한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이 없는 분들한테 행정 조치한 다음에 9분한테 이제 행정 처분을 의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봤더니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9분이 이렇게 있는데 한 분 하시니까 이분들은 어떤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9, 36, 25, 13건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뭔가 계속 하고 있던 게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터민 제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손이 좀 떨어지면서 비만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떨어지던 차에 이제 주사제들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많이들 사람들 관심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거로부터 벗어날까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약물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그 약물 안전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변 단체들이 있습니다. 관변 단체 중에 하나가 이렇게 nims.or.kr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실이 아예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게 있어서 거기 가시면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냥 요거 가져다 쓰셔도 되는데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쓰시면 아무래도 요까지 난 체크했고 여기 문제 없는 사람들한테 썼다면 현 시점에서는 식욕 억제제 관련해서 처방 관련해서 무슨 어떤 이슈로부터는 거의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비만 환자들 내지는 비만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한테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아직도 빼짝 많았는데도 자기 살 더 빼겠다고 처방받으러 오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돌려보내신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기간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환자들은 살 빼는 약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살 빼는 약은 사실은 없죠. 네. 살 빼는 약은 없습니다.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는 약이 있죠. 그래서 모든 약제들의 설명에는 꼭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지만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꼭 같이 하면서 거기에 보조요법으로 약물요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운동도 안 해도 되고 식사도 먹고 싶은데 그대로 먹어도 이것만 이 약만 먹으면 살 빠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아직도 인터넷상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받으러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불법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또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서 의존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꼭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되고 금기증 아닌지도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른 약 먹은 적 없는지도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 6번도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식욕 억제제를 타인에게 절대 양도하지 말고 남은 양은 약사한테 반납하라고 난 설명했다도 꼭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작용 있으면 꼭 얘기하라고 되어 있고 그럼 펜터민 제제를 혹시 처방하실 때 흔히 생길 수 있고 가끔 언론에서 이제 때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중독과 관련된 문제든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처방하시는 환자들한테는 뭐 다 체크해 볼 수는 없지만 시야가 좁아지지 않는지는 꼭 한 번씩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길게는 못 물어보기 때문에 눈 오케이라고 적어놓습니다. 눈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고 여기 눈이요. 네, 눈 오케이라고 물어봐서 오케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꼭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나이 꼭 체크하고 임신 가능성도 꼭 체크하고 예전에 처음 삭센다도 그 문제 있어가지고 뭐 임신 테스트기를 가져와서 이제 뭐 주를 확인하고 처방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또 인권에 또 어긋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임신이 아닌 거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난 임신할 리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여성분들 중에 마지막 생리 시작일은요 그럼 한 3달 된다 뭐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생리일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오남용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하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런 단기간 쓰는 약들은 4주 이상 처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주가 28일이냐 30일이냐 이거 가지고 항상 논란들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28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5일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휴가 꼈을 경우에는 그 전에 한번 다시 와야지 연휴 꼈으니까 조금 더 처방해 줄게 하는 게 항상 저런 거에 이제 체크하다 보면 걸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위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것도 가끔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요것도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저걸 아예 보여줍니다. 내가 너 골탕 먹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4주 이상 쓰지 말랜다라고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지 아유 뭐 접수비 계속 받으려고 오라 그러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아예 이렇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길 수가 없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비만 관련 지침에서도 다른 데 가이드라인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기 이제 22년도에 개정 8판이 나왔는데요. 이게 판입니다. 200몇 페이지쯤 되는데 파는 책이고요. 그렇지만 PDF로 또 요약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들 보시면 조금 도움될 만한 게 요거라서요. 동반질환이 있는 비만이 있잖아요. 사실은 동반질환이 없는 사람은 BMI 30 이상부터 치료하라고 되어 있고 동반질환이 있으면 BMI 27.5부터 적극적으로 비만 약물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뭐 심질환이 있다든지 간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어떤 약제를 선택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게 있고요. 의외로 뭐 이런 분들이 살 뺄까 싶긴 하지만 이런 분들도 살 빼겠다고 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럴 때는 올리스트에서 처방하면 요로결석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 기능 장애 있는 분들도 담석에 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서 뭐 예방적으로 UDCA를 이제 처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루틴으로 처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도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분들은 처방하고 있습니다. 위고비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하시고 여기 오면 오늘 얘기하지 않을까 싶지만 저도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이제 금년 말에 다시 이제 개정판이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는 이제 위고비 얘기가 들어갈 것 같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고비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5개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삭센다 기억하시면 0.6, 1.2, 1.8, 2.4, 3.0 이렇게 해서 0.6씩 더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고비는 조금 다릅니다. 0.25에서 시작해서 0.5, 1.0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2.0이 아니고 1.7이지? 왜 4가 아니고 2.4지?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 왜 우리 양리학 시간에 배웠던 뭐 파마코 카이네틱스에서 뭐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가장 최소 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컷오프를 얘들이 찾아서 만든 거라고들 합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스타디들도 뭐 보여드리려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조금 올라가다가 갑자기 숫자가 좀 바뀐다 정도는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그냥 쓰기 좋게 펜 4개씩 해가지고 판매들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이렇게 해서 쭉 끌고 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갑상선 암 관련 멘트가 빠져 있습니다. 같은 GLP-1인데도 얘는 그 멘트는 빠져 있고요. 실제로 처방했던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니들은 있는데 여기 이제 알코올솜은 꼭 챙겨줘야 된다는 거. 알코올솜 없는 채로 맞았다 또 거의 뭐 골맞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하지 않으니까 뭐 사서 하라고 해도 되지만 하여튼 챙겨주실 수 있으면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워낙 뭐 외국에서들 뭐 재벌이 뭐 이걸로 살 이만큼 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되면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서 이제 이거를 날씬한 사람들한테는 처방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가격 관리해서 조금 불편하신 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걸 수입해서 그러니까 이 제조사 측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공급가를 얼마로 하겠다라고 아예 딱 명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더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 벌려 그러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얼마를 더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정해진 건 없는데 그게 또 올라가면 또 담합이라 그럴 것 같고요. 너무 낮추게 덤핑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서 나중에 또 정도 관리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연말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해야 될지 그 정도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일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